샬롬. 상록수 6번째. 동혁은 주인 마누라에게 풀을 쏘어 달래서 신문지로 흙방을 바르고 지직을 구에다가 방바닥에 깔고 하느라고 비에 젖은 하루해를 보냈다. 어떤 손님이 오시길래 이렇게 손수 방치장을 하오. 그만하면 신방도 꾸미겠네 하고 주인 마누라는 안질이 나서 진물은 눈을 꿈뻑이며 2번 3번 묻는다. 동혁은 오는 사람을 보면 알걸 뭘 그렇게 궁금하오 하고는 손님이 묻고 있는 동안 밥까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집에는 거처할 방도 없거니와 거우 하루 한 번은 입버릇처럼 장가를 들라고 성화를 하는 부모가 어떻게 앓는지도 몰라서 일테면 사처를 잡은 것이다. 저녁 뒤에 동혁은 가장 무관하게 지내고도 영신을 오래 소개해 온 건배와 정득이 갑산이 칠룡이 같은 농회원을 찾아다니며 최영신이가 내일 아침에 온다고 소식을 전하였다. 동혁은 단독으로 영신을 맞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건배는 이제야 자네가 몽달 귀신을 면하나 보이. 앞으로 5해 안에는 결혼을 안 한다고 장담을 하더니 하는 수 있나? 지남철 기운에 끌려오는 걸 하고 연방 동혁을 놀려댄다. 동혁은 변색을 하며 여보게 그게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린가? 아예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동지와 인을 구별 못하는 낸 줄 아나? 하고 건배의 험구를 틀어막았다. 이튿날은 이슬비가 보슬비로 변하였다. 앞농과 뒤 개울에는 개구리가 제철을 만난 듯이 온다. 밤새도록 울고도 그칠 줄을 몰라서 대합 조개 껍질을 마주 비비는 듯이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시끄러울 지경이다. 이른 아침 동혁은 찢어진 지 우산을 숙여 쓰고 큰 덕미로 갔다. 쇠대길산상 등성이 위에 올라 머리를 드니 구름과 안개에 쌓인 바다가 눈앞에 훤하게 터진다. 무엇에 짓눌렸던 가슴이 두 쪽으로 쫙 뻐개지는 것 같은 통쾌감과 함께 동혁은 앞으로 안기는 시원한 바람을 패량껏 들여 마시다가 후 하고 토해내고는 휘판을 불며 나룻개로 내려갔다. 큰덕미라는 곳은 하루 한 번 똑딱이 석유 발동선이 와닿는 그 조그만 폭으로 주막 몇 집과 미루나무만 엉성하게 선 나루터다. 고무신 운두가 넘도록 발이 진흙에 푹푹 빠져 동혁은 산 바닥을 모래에다 비비며 비에 젖은 바위돌 위에 털퍼덕 주저앉아서 물참이 되기만을 기다리는데 여보게 동혁이 그의 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동혁은 소리나는 편을 돌아다 보며 건배인가 어서 오게 하고 손짓을 하였다. 가마솥 뚜껑만한 농림을 쓰고 육척 장시인의 밀집 도롱이를 껑충하게 두르고는 휘적휘적 오는 발걸음만 보아도 틀림없는 건배였다. 그 뒤에는 정득이, 갑산이, 칠룡이, 석돌이 또 동화까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동회의 회원들이 유지로 만든 우장을 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부대 쪽을 두르고 7, 8명이나 주렁주렁 따라온다. 그네들이 가까이 오자 자네들 미안허이 그려 하고 무심코 동혁은 한 마리건만 자네가 우리더러 미안하달 게 뭐 있나? 그야말로 진날 개사위 꼴을 하고 나왔어도 자네 장가드는데 비행 나은 셈만 치면 좋지 않은가? 건배는 동혁의 말을 얼른 재트려 가지고 이번에는 빗대어 놓고 놀려댄다. 아따 이 사람 또 그런 소리 하고 동혁은 눈을 슬쩍 흘기면서도 어쩐지 건배에 놀리는 말이 그다지 듣기 싫지는 않았다. 바람결에
통통통 하는 소리가 바위에 철썩철썩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섞여 차츰차츰 가까이 들려왔다. 조금 있자 뛰어! 세대인 기적 소리는 동혁의 가슴 속에서 찌르르 하도록 울렸다. 이윽고 파란 페인트 칠을 한 띠익 세대인 기적 소리는 동혁의 가슴 속까지 찌르르 하도록 울렸다. 이윽고 파란 페인트 칠을 한 똑딱이가 선체를 들까 불며 들어온다. 간판 위에서 손수건을 흔드는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가 보인다. 동혁은 손을 높직이 들며 허공을 저었다. 조그만 거루는 선객과 짐을 받아 싣고 선창으로 들어와 닿았다. 동혁은 반가운 웃음을 얼굴 가득히 담고 영신의 손을 잡아 무트로 끌어올렸다. 이번 비 참 잘 왔죠? 한마디가 첫 번에 하는 영신의 인사였다. 잘 오고 말고요.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소? 하며 동혁은 영신의 얼굴빛을 살핀다. 상상하던 것보다는 나도 어글어글하던 눈이 전보다 더 커다래 보이는 것은 그 복성스럽던 얼굴의 살이 그만큼 빠진 탓인 듯. 그러나 반가운 김에 상기가 되어 그런지 혈색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을 보고 우선 안심을 하였다. 그거 내 들어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글쎄 이리 주세요. 이 속엔 비밀 주머니가 들어선 안 돼요. 바스켓 하나를 가지고 네가 들리 내가 들리 신랑이다. 고집이 여전하군 하면서 동혁은 우산을 받쳐주며 나란히 서서 주막 앞까지 와서 참 인사를 하시죠. 편지로 아셨겠지만 같이 일하는 동지들인데 하고는 이 키 큰 친구는 건배군이군요 하고 건배를 의시하여 인사를 시킨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영신은 활발히 손을 내밀고 서양 여자처럼 차례차례 악수를 한다. 여러 청년은 입속으로 간신히 제 이름을 대면서 계집애처럼 얼굴들이 붉혔다. 피차의 악수를 교환한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생후 처음으로 젊은 여자에게 악수를 당한 셈이었다. 두 사람이 앞장을 서고 여러 청년은 그 뒤를 따라온다. 이거 정말 우리가 별배 노릇을 하는군. 여보게 말 말게 손을 어떻게 쥐고 잡아 흔드는지 하마터면 아야 소리를 질 뻔했네 하고 뒷공론을 하는 소리가 동혁의 귀에까지 들려서 픽 하고 혼자 웃었다. 신장로가 나오자 잠시 뜸했던 빗발이 다시 뿌리기 시작한다. 자갈도 깔지 않은 길바닥은 댐프를 이겨놓은 것처럼 발을 옮겨 놓을 수가 없도록 끈적끈적하다. 영신은 미끄럼을 탈까봐 길바닥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친데 용하게들 나오셨군요 하고 길가의 아카시아 나무를 붙들고 신바닥에 붙어다니 진흙을 문지르고는 언덕의 잔디를 이리저리 골라 딛는다. 어젯밤 비만 해도 보리에는 무던하다. 그만 갤 것인지 어이 이리 굳이 오노. 봄비는 차디타는데 지러 어이 왔는가. 비 맞은 나뭇가지 새우미 뾰족뾰족 잔디 속잎이 파릇파릇 윤이 난다. 자네도 그 미를 맞아서 정이 지나 자랐네. 이런 땐 이런 경우에 동혁이가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면 비 맞고 찾아온 벗이라는 조은의 시조 두 장을 가만히 입속으로 읊었으리라. 영신은 바라던 대로 바닷가 한간 집에서 편안히 쉴 수가 있었다. 동혁이가 신문지로 남아 도배를 말끔히 하고 자리까지 새 것을 깔아놓고 저를 기다려준 데는 뭐라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고마웠다. 더구나 농어회원들은 비를 맞으며 갯고랑으로 나가서 낙지를 개워오는 사람에 손그물을 쳐서 새우를 잡아오는 사람에 대접이 융숭하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이제야 고추 잎마나 시금치를 솎아 가지고 와서 몰래 주인 마누라를 주고 간다.
경치도 좋지만 우리 정석골 머덤 인심도 여간 후하지 않군요. 하고 영신은 너무 미안해서 몸들 곳을 몰라 한다. 회원들은 선생으로 숭앙하는 동혁이와 가장 뜻이 맞는 동지요 또는 공부도 많이 했지만 농촌 사업을 헌신적으로 하는 여자라니까 실상 그네들은 10여리 밖에 있는 보통학교 여훈도 밖에는 신여성과 대해 본 경험이 없다.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무슨 까닭이 있는 줄로 짐작을 하는 눈치면서도 자기네 힘껏은 대접을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어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있을 때 뭐뭐 사건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이태 동안이나 콩밥을 먹고 나온 경력이 있는 건배는 남의 일이라면 발을 벗고 나선다. 주선성이 있어서 한 동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농회의 선전부 장격으로 진일 마른일 가르지 않고 뛰어다니며 활동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동혁이보다 몇 해나 먼저 야학을 개설한 성각자로 동혁이와는 어려서 싸움도 많이 하였지만 뜻이 맞는 막역한 동지였다. 그는 무슨 여왕이나 모셔다 놓은 것처럼 수선을 부리며 돌아다닌다. 그 멋없이 큰 키를 바람에 불리는 바지랑떼처럼 내젓고 돌아다니고 광고를 하여서 여학생이 동혁이를 찾아왔다는 소문이 하루 동안에 동네의 바닥에 돌았다. 그게 누구야? 응? 그 여학생이 누구야? 어디 나도 좀 보자꾸나. 며느리를 못 보아 상성이 난 어머니는 꼬부랑거리고 아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성화를 바친다. 박첨지도 마누라를 염탕꾼우처럼 놓아서 며느리감을 보고 오라고 넌지시 이르기까지 하건만 동혁은 글쎄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신병이 있어서 잠깐 회양도 할 겸 우리들이 일하는 걸 보러 온 여자이니까요. 하고 골까지 내었다. 그런 때는 동아가 형의 편을 들어서 제가 무슨 속중이나 아는 듯이 그렇지 않다는 변명을 해준다. 이래저래 동혁은 오던 날 하루는 여러 회원들과 얼려 다니며 영신을 대접하고 일부러 단둘이 앉을 기회는 피하였다. 한편으론 몸도 쇠약해진 데다가 밤배를 타고 우중에 시달려온 사람을 붙잡고 길게 이야기하기도 안 되어서 마음을 턱 놓고 쉬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저녁 뒤에 건배는 이 사람 그이가 귀양살이를 왔단 말인가 혼자 적적해 할 테니 우리 가서 청석골서 활동하는 얘기나 듣고 오세 하고는 회원들을 끌고 가서 저 혼자 한바탕 떠들다가 돌아왔다. 영신은 그동안 동혁이가 내려와서 한 일과 계속해서 하는 일이며 동네 형편까지도 선전부장인 건배의 입을 통해서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영신은 저희가 왠지 묵중하게 생겼지만 내가 누굴 찾아왔다고 저렇게 뚱하니 앉았다가 다른 사람보다도 앞을 서서 갈까 하고 동혁의 태도가 섭섭할 지경이었다. 비는 그치고 바닷가의 밤은 깊어갔다. 영신은 공연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잠을 청하느냐고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 삼아 볼까 하고 가지고 온 잡지의 농촌 문제 특집으로 뒤적거리고 누웠다. 모래사장을 찰싹찰싹 가벼이 두드리는 파도 소리를 베개 삼고서 그때 창밖에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 주무시지요. 고단하실 텐데 하는 것은 틀림없는 동혁의 목소리였다. 그는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 나와서 홀로 해변을 거닐며 영신의 신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네, 자겠어요. 난 벌써 가셨다고요. 하고 영신이가 방가 일어나 문을 열려니까 문고리를 꼭 걸고 주무세요. 한마디를 남긴 뒤에 동혁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끝.